네, 저기 화학학님께서 네. 아, 무시할 수 없는 네, 채팅이네요. 화학흡적으로 잘 안 되는 지저분한 것들이나 물리흡착을 할 뿐이다라면서 또 이제 자존심을 얘기를 하셨죠. 원래 좀 아닙니다.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 의견에 대해서. 저는 양지에 있기 때문에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교수님? 예,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저는 교수님과 이제 처음으로 방송 같이 하지만 네. 저번에 나오신 영상 보고 감동받았어요. 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진짜로 화학계에 약간 갑자기 등장을 하셨어요. 약간 음바페 같은 존재죠. 오, 정말요? 야. 음바페 같은 존재.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확 해버리는. 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오늘 또 바로 이어가지고 네. 사실 교수님을 방송하는 게 예정돼 있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갑자기 어떤 뉴스가 떠가지고 네. 네, 오늘 다루는 이 COF999 네이처에 공개된 이산화탄소 흡착 물질이라 해야 되나요? 네. 얘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다루려다 보니까 화학 잘하시는 분 계셨지. 장홍재 교수님. 그렇죠. 농담이고. 근데 바빠서 안 된다 그래서 농담. 메시지. 교수님이 또 멋지신 분입니다. 이 과정을 제가 얘기를 안 하려 했는데 팩트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홍재 교수님을 섭외를 하는데 안 되시고 해가지고 근데 또 생각나는 분이 계셨죠. 최정무 교수님. 화학계 2등이니까 괜찮습니다. 이제는 장홍재 교수님한테 먼저 연락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쁘시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최정무 교수님 진짜시거든요. 계십니까? 역시 계셨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최정무 교수님 모시고 COF999 파헤치기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요게 이제 문제의 논문이죠. 네. 문제의 논문? 맞습니다. 요거를 이미 저 항성님께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요 화면을 또 보여주셨었죠 그때. 그래서 네.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요 이제 제목을 보시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 네. 카본 다이옥사이드 캡처 프롬 오픈 에어. 그러니까 그냥 공기 중에서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이라는 예. 말과 네. using covalent organic frameworks. covalent organic framework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그 두 개의 키워드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그 두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먼저 이 이산화탄소 포집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사실은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일 텐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할 때도 리뷰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복습하는 느낌으로 가볍게 얘기를 너무 좀 중요하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대기 오염의 역사. 와우. 매우 복습. 매우 복습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복습을 합니다. 네. 제가 혼자 요걸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 어렸을 때의 대기 오염이랑 네. 요새 대기 오염이 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양님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옛날 대기오염 하면은 약간 뭐랄까 황사. 그쵸. 황사 그리고 뭐랄까요 미세먼지 이런 거보다는 그쵸. 그리고 뭐 기후 변화 이런 거보다는 산성비. 산성비, 산성비. 네. 오존층 네. 네. 그런 거 많이 배웠었죠. 맞죠,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고한 뭐 90년대, 2000년대의 키워드였던 그런 대기오염 얘기들과 지금의 사실 대기오염의 키워드들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환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좀 그런 대기오염의 역사 이런 거를 찾아봤더니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그 화면에 나왔던 그 논문인데 그걸 기반해가지고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주 옛날에는 고대부터 넘어가 보면 와우. 네. 제가 과학서 석사 학위가 있습니다. 와우. 그래서 조금 이제 역사 공부를 제가 했었는데 네. 옛날에 이제 공부했던 가락을 살려서 이제 미아즈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진짜 고대 시절, 고대에서 한 근대 정도까지 유행했던 이론인데요. 네.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병에 걸린다. 예를 들면 늪지에서 나오는 안 좋은 가스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항상 모든 상황에 설명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네. 나쁜 공기가 있는 데는 가면은 병에 걸린다. 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럴싸해요. 딱 들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일상 경험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뭐 늪지 같은 데 가서 병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또 하나가 뭐 환자가 있는데
근처에 가면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또 옮죠. 옮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안 좋은 공기가 있나 보다. 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저게 이제 미아즈마라고 하는 용어로 불렀습니다. 안 좋은 공기라는 네. 뜻이고요. 근데 사실 저게 이제 뭐 대기 오염이라고 해봐야 저 정도 개념이 있었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대기 오염이 문제가 된 게 또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준 산업혁명.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산업혁명이 있으면서 이제 많은 석탄과 네. 처음에 이제 석탄을 뗐는데 석탄을 많이 태우면서 많은 이제 오염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었고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도 사실은 못했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대중의 어떤 집중을 받게 된 계기가 이제 런던 스모그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1952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람들이 1952년 겨울에 떼죽음을 당합니다. 런던에서. 근데 이게 이제 대기오염 때문이었던 거죠. 소위 이제 스모그 현상이라는 것과 그리고 산성비로 인해서 저기 보시면 토탈 4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4천 명의 사람들이 그 시기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죽었고 네. 그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염을 이대로 냅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레이첼 카슨 1962년에 침묵의 봄이라는 이제 책을 내게 되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고엽제 같은 것, 이런 DDT 같은 살충제를 뿌리면 그게 결국은 자연을 다 죽여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52년에서 62년. 요거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 1963년에 청정대기법이라고 하는 법이 미국에서 이제 통과가 됩니다. 오. 이게 진짜 과학 소통해야 되는 이유예요. 맞습니다. 네, 저 책이 유명해지니까 대중이 반응하면서 저 법이 나온 거잖아요. 정확히 그쵸.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 될 것 같은 채널에서 이렇게 대중화를 해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이 과학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됐는지를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따지기 시작을 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6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다 규제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스모크라는 게 이제 먼지죠. 그러니까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매연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까만 매연들을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산성비의 주된 성분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는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그 이산화황도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62년, 64년에 피크를 찍었던 애들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규제를 하니까 깨끗해지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네. 네. 또 우리가 노력을 하면 지구를 치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규제와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과학이 망쳐놓은 세상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또 역시 과학으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 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기 오염을 시키는 물질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네. 요건 이제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주워온 그림인데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SOX라고 돼 있는 게 그리고 NOX라고 돼 있는 애들이 산성비의 주 원인이 되는 애들이고 네. O3라고 왼쪽 아래에 있는 애가 오존입니다. 오존. 그래서 네. 대기에 있는 오존은 또 인체에 해롭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CFC라고 하는 애가 이제 오존층을 파괴하는 놈들이죠. 네, CFC.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저 CFC 규제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우리가 프레온 가스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상품명으로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네. 걔네들을 사용하는 뭐 냉장고니 에어컨이니 이런 거를 다 규제를 하자. 를 했죠. 그래서 뭐 몬트리올 협약이니 이런 것들을 해가면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오존층이 그래서 구멍이 뻥 뚫렸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래서 맞아요. 1971년에 지구 사진을 보시면 오존층의 동도가 색깔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네. 녹색, 빨간색은 두꺼운 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 겁니다. 71년은 괜찮았어요. 근데 2015년에 보시면 아주 파랗게 지금 변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남극 쪽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 41년과 65년은 사실은 이제 아직 안 온 미래잖아요. 이게 예측. 이제 희망. 네, 네, 네. 을 해놓은 건데 네. 자, 저 점들을 보세요. 하얀 점이 이제 측정한 값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70년대부터 측정을 해보니까 저 때는 300이라고 하는 단위 아마 ppm일 건데요. 300에서부터 점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80년대, 네. 90년대. 근데 2000년을 즈음해서 아마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네요. 바닥을 찍었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식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까? 이게 이제 고비에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죠. 왜냐하면 오존층을 파괴하는 애들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만들어내질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파괴한 지구 우리 힘으로 되살릴 수 있다.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네.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그런 되겠습니다. 사례가 있었다. 네, 사례가 많이 있었죠. 특히 네. 대기 오염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남은 문제들이 뭐가 있나 봤더니 자 왼쪽 위에 있는 게 SO2라고 하는 아까 봤던 이산화황이고요. 네. 거기 보시면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게 쭉 올라가다가 떨어집니다. 195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산화황 방출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애들 뭐 NOx, NH3, 뭐 NMVOC라고 하는 다른 물질들도 잘 보시면 평평해지거나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까만색 점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만큼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예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고점 찍었다 이제.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떨어진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네. 이제 떨어뜨려야죠 이제 네. 우리가. 예, 예, 네네네. 예. 그래서 저기 우리가 싼 똥 우리가 치우자, 그렇죠? 가지고 온 쓰레기는 다시 가지고 갑시다.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어머나.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아직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못 떨어뜨릴 것 같아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렇죠.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죠 네. 사실. 맞아. 이산화탄소가 왜 문제가 되는가? 그린하우스 이펙트. 예, 그렇죠. 네, 그린하우스 네네. 이펙트 있지 온실 않습니까? 효과. 네, 네네네. 온실 효과. 네네. 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물리화학자이기 때문에 예. 네, 아. 조금 더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아, 이 자리에 이거 나왔습니다. 어디서 네. 듣기 힘든 내용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많이 알려져 있는 구조죠. 중간에 탄소, 까만 애가 탄소고 네. 좌우에 붙어있는 빨간 애가 산소입니다. 그래서 아령 네, 스타일이네요. 아령 스타일이고 쫙 네. 뻗어 있는 네. 모양인데요. 자, 이산화탄소가 일단은 많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탄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을 태우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산소를 가장 많이 붙들고 있는 애가 저 이산화탄소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는 탄소를 가지고 뭐 이런 애도 만들 수 있고 저런 애도 만들 수 있는데 네. 얘를 우리가 태워서 열을 내고 뭔가 우리한테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최종적인 산물은 CO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러니까 CO2가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네. 이게 CO2가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다른 애들에 비해서 CO2는 굉장히 안정하고 뭔가 최종 산물로 항상 가장 안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CO2를 제거하는 게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어. 뭘 해도 그게 안정하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얘가 이제 문제가 왜 되냐? 사실 아까 이제 온실 기체 효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진동을 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진동을 하냐면 네. 특정한 빛을 받으면 진동을 하는 성질이 있는데, 네. 이 특정한 빛이 소위 적외선이라고 하는. 근데 적외선의 특징은 뭐냐면 열을 전달하는 그런 이제 빛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외선을 받으면 얘가 그걸로 자기가 진동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열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주위 분자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빛의 형태로 우리한테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게 반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CO2가 그걸 받아서 열로 바꿔버리는 거죠, 지가. 자신의 진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온실 효과라고 하는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애들이 다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얘들이 그 적외선 영역에서 빛을 흡수를 해가지고는 열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처음엔 받죠. 받아서 갖고 있다가 주위 분자들과 부딪히면서 열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열을 많이 갖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와, 저 이거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진짜 그 온실 하우스처럼 CO2 이런 애들이 덮어버려가지고 들어왔다가 못 빠져나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열이. 네, 바꾸는 역할도 하는군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온실 기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거니까 온실과 같다라고 이제 그렇군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왜 빛보고 벌벌 떨어서 연락이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죠. 이놈이 그런 이제 범인이 됩니다. 원래 CO2는 지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아까도 어떤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호흡을 하면 나오는 게 CO2예요. 이산화탄소. 네. 그렇죠? 산소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그리고 식물들이 광합성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긴 합니다만은 식물들도 호흡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모든 과정이 어쨌든 가장 끝에는 가장 안정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지구는 원래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도. 네. 근데 방금 보여드린 그림에서처럼 원래는 이게 이제 순환을 해야 돼요. 카본 사이클, 탄소 순환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림의 모식도인데요.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예를 들면 물에 흡수를 했다가 그 물에서 뭐 생명체들이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도 하고 아니면 탄산칼슘 같은 걸 만들어서 돌의 형태로 저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순환을 하고 있었어요. 탄소가. 그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했었는데 인간이 이제 막 연료를 떼기 시작을 하면서 CO2가 많아져서 밸런스가 이제 깨진 거죠. 근데 이건 약간 조심해서 들으셔야 되는 게 밸런스가 깨졌다는 게 이렇게 잡혀있던 밸런스가 깨졌어. 우린 망했어. 이런 느낌보다는 네. 새로운 밸런스를 계속 찾거든요. 자연은. 네. 항상.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산화탄소가 평소보다 더 많아진 상태로 밸런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산화탄소의 뉴노멀. 그렇죠. 그렇죠. 이산화탄소의 뉴노멀이 됐군요. 인간들이 막 만들어내니까 자연이 거기에 반응을 적절히 해서 네. 이제 새로운 평형점을 찾은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상태가 됐어요.
떴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뜨거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수업할 때 준비하느라고 대한민국에 온실 기체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가를 조사를 제가 해봤거든요. 예. 이게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CO2가 말도 안 되게 압도적입니다. 91.4%만큼의 온실 기체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온실 기체 전체 중에서 다른 가스들 중에. 네. 와. 이게 이제 중요한 건 게 CO2 자체는 빛을 받아서 열로 전환하는 효율이 엄청 좋은 기체는 아닙니다. 얘는. 아, 네. 그나마 얘는 그래도 좀 효율이 떨어져요. 오른쪽에 보이는 다른 애들이 효율이 더 높은 애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압도적인 양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네요. 이산화탄소가 그냥 90% 넘게 지금 이산화탄소가 하고 있으니까 얘가 전체량으로 보면 하나하나는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압도적으로 지금 이 온실기체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를 어떻게든 잡아야 되네요. 그래서 CO2를 잡아서 우리가 줄일 수만 있다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그러네요.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가끔 이제 이런 이산화탄소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지구 온난화 그거 다 개뻥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한걸요? 지금 이제 곧 수능입니다. 수능인데 지금 반팔 입을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날씨가 그럼 모기가 너무 따뜻해요. 날아다니고 그리고 올해만 이런 게 아니라 매해 너무 달라져요.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이제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전 세계인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체감하고 있어요. 네. 사실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과학계에서는 이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예. 그걸 어떻게 밝혀냈는지를 조금만 얘기를 해드리면 예. 지금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네. 그리고 각 인자들을 모델을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예를 들어 농도가 얼마가 되면 이 정도 온도에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얘가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이만큼 기여를 할 것이다 같은 걸 다 모델을 세웠어요. 네. 지금 보시면 회색 선으로 표시된 게 실제로 온도가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80년대부터 2020년까지 쭉 변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모델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노란색 선은 태양의 흑점 변화 이런 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흑점 변화 때문에 원래 있는 거다. 예. 아. 근데 흑점 변화를 넣었을 때 흑점 변화만 모델로 넣어가지고 보면 그냥 거의 변화가 0도에서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보이시나요? 예. 네. 그다음에 내추럴 베리어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원래 바뀌는 현상들. 그런 현상에 의해서 기후가 얼마나 바뀌는지 온도 변화를 역시 추적을 해보면 그것도 다 모델을 넣어서 해봤을 때 역시 0도에서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볼케이닉이라는 건 이제 화산 활동. 화산 활동에 의해서 또 역시 지구의 온도가 바뀔 수 있으니까 네. 실제로 이제 요 역사상에 있었던 화산 활동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넣었더니 걔도 역시 크게 기여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휴먼 포시스라고 되어 있죠. 예. 인간이 생산해내는 온실 기체의 양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을 조합을 해가지고 예측을 해보면 정확히 실제 실측된 값과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일치하기가 쉽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과학으로 글로벌 워밍은 사실이다. 인간이 저지른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논란이 끝난 일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안타깝게도 안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간접 광고를 좀 어. 제가 쓴 책 아니고요. 제가 쓴 책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제 아. 석사 지도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아. 석사 지도 교수님이 이제 나오미 오레스케스라는 이제 교수님이신데요. 예. 네. 그분이 이제 옛날에 쓰신 책으로 제목이 의욕을 팝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저기 부제가 있는데 담배 네. 산업에서 지구 온난화까지 기업의 용병이 된 과학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초반에 담배 같은 경우도 네. 기업들이 담배가 멋있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영화 같은 데도 엄청나게 PPL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는 담배를 스크린에서 피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도리어 멋있다라는 이미지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 문제가 있더라. 라는 걸 이제 알았죠. 그랬을 때 근데 담배 회사들이 보인 리액션이 뭐였냐면 그거를 반박하는 과학자들을 고용을 한 겁니다. 돈을 주고.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표현이 좀 웃긴데 그러니까 연구비를 주고 이제 거절할 수 없을 만한 연구비를 주고 요런 결과를 좀 내주십시오. 담배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네. 저 책이 진짜 재밌는 게 저 책이 많이 안 팔려서 되게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된 지 좀 됐는데 이 책을 쓰시면서 저희 그 지도 교수님이 내부 회의록 같은 거를 손에 넣어가지고 실제로 그 담배 회사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다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 막 회의를 할 때 진짜 사람들이 담배 펴서 실제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과학자들이 뉴스에 나와서 이런 소리 떠들고 해서 안 된다. 이거 빨리 누구한테 돈 더 줘가지고 우리말 잘 듣는 사람 고용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거를 회의한 내용이 다 있어요. 이야. 그래서 되게 무슨 추적 60분 같은 거 보는 느낌으로 진짜 되게 재밌게 저는 읽었거든요. 아, 되게 재밌겠네요. 근데 저기에 한 꼭지가 이제 지구 온난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역시 그걸로 인해서 그게 이제 유명해지면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그렇죠. 과학자들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어머나. 반박하는 얘기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 얘기들 중에 아직도 남아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걸 계속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많이 그렇죠. 쓰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막 학술지 같은 데 출판을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유명한 학술지에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나왔고 이 사람이 문제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 다 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논문에 나왔다 하면은 되게 대중 입장에서는 권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하나의 의견이거든요, 그냥. 아. 네, 그냥 A로 논문을 낼 수도 있고 완전 반대인 B로도 논문을 낼 수도 있는 그게 이제 과학인데 오해를 하죠. 근데 논문에 올랐다 그러면 아 저게 맞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쵸. 네.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제 자정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어딘가에서 돈을 받거나 그리고 내가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연구 결과가 편향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제대로 적지 않으면 논문은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거짓말을 하면. 그래서 내가 돈을 받고 이 일을 했다라면 쓰면 상관없습니다. 쓰면 그걸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논문을 읽을 테니까. 논문은 그렇죠. 뒤에 있어요. 네. 그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죠. 예. 이산화탄소가 가장 안정하면 걔를 화학적인 방법으로 다른 물질로 바꾸면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기왕 바꿀 거면 인류에게 좀 유용한 걸로 바꾸면 어떨까.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어떤 제가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요. 예. 이산화탄소가 막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이산화탄소를 다른 형태의 화합물로 바꿉니다. 아까 메테인 얘기가 나왔는데 메테인이 대기 중에 있으면은 그냥 온실기체고 별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잘 정제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 연료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테인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보면 뭐 CO 일산화탄소라든지 뭐 알코올 저기 말하는 알코올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알코올은 아니고요. 뭐라든지 홍산이라든지 이런 이제 유용한 화합물들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을 이제 산소를 떼는 산화 반응의 반대 반응이라고 해서 환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화학에서 산화와 환원이라는 게 이제 서로 반대 개념인데 네. 산소가 많이 붙어 있는 애에서 산소를 다시 떼서 더 불안정한 상태 하지만 인간에겐 더 유용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해서 환원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화학자들이 저 이산화탄소 환원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걸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들을 조금씩 우리가 더 유용한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걸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데가 그런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예를 들어 공장, 굴뚝 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올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저 이산화탄소 환원을 시킨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산화탄소 방출은 막으면서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물질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예. 네네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화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화학자들의 역할이. 그런데 이미 대기로 방출된 CO2는 어떡하죠? 그쵸. 네. 공장에서 이제 막 나온 따끈따끈한 이산화탄소는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돌아다니네. 이미. 젓가락질 할 수도 없거든요. 여기 CO2들을.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셔서 없애셨는데요.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애들 잡는 게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워낙 묽어요. 농도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높아지긴 했어요. 그 네. 산업혁명 이전보다 높아져서 뜨거워진 건 맞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잡았다고 할 때 이산화탄소 그 안에 몇 개 없거든요. 여전히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효율도 너무 낮은 거죠. 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CO2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다이렉트 에어 캡처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DAC라고 줄여 쓰고요. 직접적으로 공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림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큰 선풍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이제 반대로 설치를 해놓으면 공기를 빨아들이겠죠. 그렇죠. 빨아들이면 중간에 이제 필터를 놓고 그 필터가 CO2만을 잡아낼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빠져나가라고 하고 이 필터로 쓴 물질을 빼서 거기서 CO2를 분리를 해내죠. 그렇게 되면 요 CO2는 아까 보신 그 방법으로 환원을 시켜가지고 다른 물질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묻어버린다든지 뭐 어쨌든 대기로 방출 안 되게 할 수가 있겠죠. 아, 지금 고추장 교수님이 공기청정기 하시는데 비슷하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큰 그렇죠. 공기청정기인 거고 네. 사실 근데 문제는 저거를 진짜로 이 지구상에 있는 대기 전체의 스케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이슈가 않나요?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인데 지구 스케일이고 네. 그리고 네. 이제 공기청정기는 잡기 쉬운 먼지 같은 걸 잡는데 얘는 이제 기체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필터가 효율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걸 만드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네. 공기청정기가 일단 큰 게 있어야 효율적이지. 그죠. 뭐 이 공간에 있는 CO2만 좀 잡는다고 해서 온실 효과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기청정기가 이 공간만 잡아도 우리가 방송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화학자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공학자들이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떠넘기면서 이제
화학 이야기로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필터를 할 때 이산화탄소를 오. 붙잡는 방법. 네. 본격적인 화학 얘기를 이제 예, 시작해 좋습니다. 이제 이산화탄소를 붙잡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물리흡착 대 화학흡착.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 더 낫냐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리흡착은 뭐냐면 어떤 표면이 있으면 그리고 이 표면이 그냥 어떤 입자를 붙잡는 성질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특별히 뭔가 여기에 화학적으로 변화가 생기지 않더라도 철컥 붙어요. 뭐 정전기 같은 게 있을 때 먼지가 붙는 것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적당히 무언가 표면이 있을 때 거기에 물질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싫어하지 않는다면 둘이 서로. 그리고 화학흡착이라는 건 방금 그림에 이렇게 선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얘네들이 실제로 안에서 화학적으로 반응을 해서 화학 결합을 이 표면과 이루고 있는 그것을 이제 화학흡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터에는 이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잡는다라고 하면 이산화탄소가 물리적으로 표면에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화학적으로 어떤 반응을 해가지고 결합을 형성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저기 화학학님께서 아, 무시할 수 없는 네, 채팅이네요. 화학흡착으로 잘 안 되는 지저분한 것들이나 물리흡착을 할 뿐이다라면서 또 이제 자존심을 얘기를 하셨죠. 원래 좀 아닙니다.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 의견에 대해서. 저는 양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험한 말은 제가 잘 그럼, 모르겠고요. 예. 원래 물리와 화학이 다 예, 도와가면서 둘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생을 해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세상에 둘 다 필요한 거 세상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흑과 백으로 나누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자, 화학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예. 본격적인 화학 얘기. 네. 이산화탄소를 화학흡착하는 대표적인 분자로 아민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아민. 귀엽지 않습니까? 저는 저 유기화학에서 저 이름을 처음 배웠는데 아민. 되게 이름 귀엽다고 같기도 생각- 하고. 사람 이름 같기도 네. 하고. 김아민 뭐 이런 김아민. 이름. 보시면은 저기 그냥 이렇게 레고 조각 같은 걸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가운데 있는 파란색이 질소고요. 네. 예. 하얀색이 수소입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아예 이 동그란 공이 안 달려 있는 애들이 있는데 저 자리에는 뭐든지 붙을 수 있다. 어떤 큰 분자가 붙을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질소가 있고 수소가 2개 붙어 있든 질소가 있고 수소가 1개 붙어 있든 아니면 질소가 있든 요런 애들을 다 우리가 총칭해서 아민이라고 예. 아민. 부릅니다. 네. 아민. 이 아민이 이산화탄소를 흡착하는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네, 이게 머리가 벌써부터 아파지려고 하는데요. 예. 자, 차근차근 보시죠. 왼쪽 위에를 보시면 아민이 있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네. 그리고 걔가 하얀색 수소 2개를 달고 있습니다. 걔가 아민기고요. 네. 뒤에 이제 뭐 까만 건 탄소고 수소가 있는데 뒤에 있는 애는 사실 뭐가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런 아민이 있고 오른쪽에도 보면 아민이 있습니다. 네. 질소가 있고 하얀색 손 2개가 나오고 있고 뒤에 이제 까만색 탄소를 달고 있는 아민이 있고 가운데 있는 애가 아까 우리가 구면이죠.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아령 스타일이요. 아령 스타일. 네. 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잘 보시면 밑에 있는 것처럼 이 아민을 넣으면 아민의 이산화탄소가 붙습니다. 예. 보시면 약간 그 이산화탄소가 구부러져 가지고는 저 질소에 가서 붙은 게 보이시나요? 예. 화살표를 따라서 밑으로 보시면. 네. 원래 180도였는데 네, 꺾입니다. 그러면서. 꺾였네요. 네, 화학적인 이유로 꺾이게 되고 어. 그러면서 제가 음전하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원래 오른쪽에 있던 아민의 수소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다른 쪽 아민으로 갑니다. 그게 보이세요? 하얀색 공 하나가 오른쪽에 있던 애가 떨어져 나와서 왼쪽으로 가면서 걔가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전기적으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둘이 이렇게 서로 붙잡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실제로 반응을 해서 아민에 붙고 걔가 또 다른 아민들과 같이 저런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붙들려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저 왼쪽에 있는 게 첫 번째 가능한 경로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잘 보시면 아민은 똑같이 있고요. 그 옆에 물이 있습니다. H2입니다. 쟤는. 네. 그래서 빨간 게 O고 하얀 게 H니까 네. H2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죠. 네. 자,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물이랑 붙어서 물에 있던 수소가 아민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이게 이제 화학자들은 더 기호를 쓰는데 제가 그래도 좀 친숙하게 보이려고 아. 공 모양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도 친숙합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제 좋습니다. 전하를 훨씬 띠게 되고 친숙합니다. 얘네들이 잘 붙들고 있는 지금 그런 보니까 부분입니다. 오른쪽에서는 네. 이산화탄소가 물이랑 결합을 하는 건데 그렇죠. 쟤네 둘이 결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민이 없으면 저렇게 결합이 안 되는 거죠? 아민이 없으면 저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아민이 쉽지 도와주는 않다.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와준다. 저게 아, 예. 당연히 원리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근데 아민이 저 수소를 떼어가면서 저 반응을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빠르게 갈 수 있게 네, 한다. 소위 촉매라고 하는 화학에서 촉매. 촉매라고 네.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디테일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이제 우리 오늘의 논문을 이해하는데 한 가지 배경 지식이라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갑자기 이해되셨죠, 여러분? 교수님들 말씀이 없으신게 교수님들
큰일 났네. 이해되셨죠? 네. 아민, 자, 일어나세요. 네. 김아민 알았죠 지금? 자, 그래서 화학 흡착을 할 수 있는 방법, CO2를 화학 흡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민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네. 제가 아까 메커니즘을 조금 보여드렸는데 물리적으로 흡착을 하려면 표면적이 넓을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네. 더 넓은 면적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잘 붙겠죠. 얘는 그냥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공간을 제일 많이 만들어주기만 하면 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온 그림은 뭐 대단한 애니메이션은 아니고 그냥 평평하게 있는 평지를 접고 꾸불꾸불하게 만들면 표면적이 점점 넓어진다는 거를 예. 보여드리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학창 시절에 왜 주어진 부피에서 가장 표면적이 작은 도형은 무엇인가 막 이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오해예요. 깜짝 놀라신 것 예. 같습니다. 네. 아, 재밌어요. 네, 재밌는 얘기예요. 아, 네. 재밌잖아요. 예, 그럼요. 얼마나 심오하고 생각해 볼 게 많은 문제입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저한테 진흙이 이렇게 찰흙이 있을 때 네. 찰흙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면 가장 표면적이 작겠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와. 네. 그거는 동그란 구 모양을 만들 때가 가장 작습니다. 그쵸. 근데 그 구 모양이라는 건 평평하잖아요. 매끈하고. 매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가장 작은 거예요. 얘를 접고 쭈글쭈글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표면적은 넓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물리흡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구 형태로 되어 있는 애는 물리흡착 효율이 안 좋을 것이고 네. 얘를 막 쭈글쭈글하게 만들면 흡착 효율이 좋아지겠죠. 비슷한 얘가 소장입니다. 융털, 소장의 융털. 네, 그렇죠. 네. 우리의 장에 있는 융털도 오. 접혀서 쭈글쭈글한 모양으로 있는 게 매끈한 모양으로 있으면 흡수를 잘 못해요. 네. 표면적이 싹 지나가겠죠. 작아서. 네, 싹. 근데 거기를 이제 쭈글쭈글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흡수를 이제 해주는 잘할 그런 수 효과가 있게.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쭈글쭈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구멍을 뽕뽕뽕뽕뽕 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면적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는 물질 중에 한 가지가 다공성 물질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예. 가공성. 자, 다는 많다는 거죠. 네. 공은 구멍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구멍이 많은 성질을 가진 물질. 아까 제가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는 구멍을 뽕뽕뽕뽕뽕뽕 뚫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예.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화학적인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 다공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흡착 얘기를 한참 하다가 여기서 잠깐 이제 숨을 돌리고 아. 다공성 물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공성 물질의 이제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그냥 실제 역사는 당연히 훨씬 복잡합니다만은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지금 보이시죠? 1756년에 발견된 물질이고요. 네. 이렇게 얘를 자연에서 발견을 했다가 1940년대에는 실험실에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게 됐고 오. 그다음에 1992년이 되면 메조포러스 머터리얼이라고 하는 애가 나옵니다. 메조포러스라는 거는 구멍 크기가 좀 큰 물질을 얘기를 하는데요. 커도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어차피 다 작은 사이즈인데 기존에 알려져 있던 물질들보다 구멍이 크다라는 뜻에서 메조포러스 머터리얼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네. 그다음에 1999년에 메탈 올게닉 프레임워크라는 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에 코베일런트 올게닉 프레임워크라는 애가 나오고 얘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COF가 되겠습니다. 자,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올라이트라는 물질이 있었는데요. 네. 얘는 이제 원래는 광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돌의 일종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되게 재밌는 현상을 보였어요. 이걸 처음 이제 발견한 화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물을 부었더니 끝없이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돌에다가 물을 붓는데 계속 물을 흡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희한한데? 이러고 이제 계속 물을 붓다가 얘를 가열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그 물들이 수증기가 돼서 팍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얘는 뭔가 끓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끓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올라이트의 제오라고 하는 말이 끓이다라는 뜻이고 라이트라는 게 돌이란 뜻이에요. 네. 와, 그래서 진짜요? 끓이는 돌. 나 얘는 어원은 또 물을 처음 끓이는 알았네. 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그게 처음에 당연히 엄청 신기한 일이고, 그래서 되게 그냥 과학적으로 탐구할 만한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현대에 와서 걔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하는지가 이제 밝혀졌죠. 제올라이트는 지금 보시면 왼쪽 위에 SiO4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저 피라미드 모양처럼 생긴 거 있죠? 예. 삼각 피라미드인데요. 저 삼각 피라미드 하나가 실리콘 하나랑 산소 4개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쟤들이 오른쪽에 있는 모양으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가 보이세요? 동그라미들이 중간중간 보이시죠? 네. 저게 공간이에요. 저게 지금 그림에서는 되게 커 보이는데 실제로 되게 작은 구멍들이거든요. 네. 저 구멍들에 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이 얘는 엄청 큰 겁니다. 구멍이 막 아주 작은 구멍들이 뽕뽕뽕뽕뽕뽕 들어가 있는 구조이기 네. 때문에 물을 부었을 때 끝없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던 게 물들이 저 사이에 다 가가지고 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가지고 있다가 끓이게 되면 얘들을 이제 확 밀어내는 거죠. 그렇죠. 이 돌덩어리가. 그래서 수증기의 형태로 쫙 이렇게 끓여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가 발견이 됐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우리가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돌멩이, 자연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다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합성을 할 수 없을까 하고 화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아까 1940년대에 이거에 대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었죠. 합성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발매트 그런 거에 네네. 쓰이는
K는 원리죠, 원리. 다공성이라는 게.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규조토 발패드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맞는 말씀이고요. 예. 고추장 교수님께서 물 들어가면 부피가 팽창하지 않나요라고 하셨는데 얘들은 구조 자체가 딱딱하게 돌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방들을 쭉쭉쭉쭉 만들어 놓고 있고 그 방에다가 물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흡착 물질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쓸모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제올라이트 이런 애들은 그런 이제 흡착 물질로서 각광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다음 장은 이제 MCM41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예. 메조포러스 머터리얼이라고 한 것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름이 이제 MCM인데 근데 그렇죠.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모빌 컴포지션 오브 매터입니다. 모빌이 여러분이 정유 회사로 알고 계신 그 모빌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연구를 하다가 물질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걔가 구멍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올라이트보다 훨씬 큰 구조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네. 얘도 기본적으로는 실리콘과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인데 그래서 41번이잖아요. 많은 물질을 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41번에서 근데 이런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또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커지면 또 용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 구멍이 너무 작아서 흡수를 못하던 물질들을 흡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이제 쓸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 메조포러스 물질도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야. 그리고 이제 MOF라는 것이 나옵니다. 메탈 오르게닉 프레임워크라고 불리는데요. 얘는 이제 이게 전문황 얘기가 점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름이 메탈 오르게닉 프레임워크예요. 메탈은 금속이고 올게닉은 유기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속과 유기물질이 결합해서 프레임워크니까 어떤 구조체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명쾌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저 녹색 세모같이 보이는 애가 산소랑 그 안에 크로뮴이 들어있는 크로뮴이라는 게 금속이거든요. 네. 금속과 산소를 달고 있는 녀석이고 걔들을 사이사이 연결하고 있는 약간 회색처럼 보이는 공들이 유기물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기물질과 요 금속 사이의 결합을 이용을 해가지고 큰 구조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레고 같은 그런 모양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네, 설명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인 화학 원리고 역사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게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네, 최초의 MOF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화학식 같은 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1989년에 이제 출판이 되는데요. 얘는 지금 보시면 저 녹색 동그라미가 구리입니다. 구리. 구리가 있고 구리 사이에 흰색 동그라미들이 막 보이시죠? 네. 이게 탄소랑 질소로 구성되어 있는 유기물입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저 유기물은 팔이 4개가 있어요. 그림에서 요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거든요. 쟤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있죠? X자 네, 같은 X자로 요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네네. 그러네요. 그렇게 있고 그 끝에 지금 녹색 구리를 하나씩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이해됩니다. 그게 이제 그 구조고 그러면 저 유기물이 이렇게 네 방향으로 팔을 뻗고 있고 구리를 하나씩 달아주게 되면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특정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저런 모양으로 생긴 장난감 조각을 조립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4면체 모양의 얘를 붙이고를 해가지고 구조를 만들어내는. 네. 그게 이제 1989년에 분자 세계에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편집자님 반응이 좋지 힘내십시오. 않아서 지금 제가 아니요, 가보시죠. 오늘 벌써? 이야기의 주인공 오마 야기 선생님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야기 형님 천재.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